솔직히 말해 한국의 그 뿌연 막걸리 말입니까? 농부들이나 마시는 값싼 술, 와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제가 그 안에 담긴 우주를, 제 40년 와인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경이로운 맛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네, 이름은 장 피에르 듀부아. 이곳 미식과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40년 가까이 소믈리에로 일하며 와인의 섬세한 세계를 탐구해왔습니다. 보르도의 깊은 루비 빛깔, 부르고뉴의 우아한 피노, 누아, 샴페인의 섬세한 기포. 제 인생은 유럽의 위대한 와인들이 선사하는 황홀한 향기와 맛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최고의 와인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알아보며 음식과의 완벽한 조화를 찾아내는 것이 제 일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제 혀는 수만 가지 와인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해냈고 제 코는 보이지 않는 향기의 지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와인에 관한 한 파리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유럽, 특히 프랑스 와인 외의 다른 술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약간의 오만함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술들에 대해서는 문명의 변방에서 만들어진 투박하고 거친 음료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지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소주라는 술은 제게 최악의 인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파리의 한 패션 행사 뒤풀이에서 젊은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마시던 그 녹색 병의 술. 호기심에 한 모금 마셔보았지만 혀를 찌르는 역한 알코올, 향과 인공적인 단맛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술이라기보다는 소독용 알코올의 감미료를 탄 듯한 끔찍한 액체였습니다. 다음날 남은 것은 지독한 두통과 속쓰림, 즉 숙취뿐이었죠. 한국인들은 그저 빨리 그리고 많이 취하기 위해 그런 저급한 술을 마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떠들썩하게 술잔을 부딪히고 폭탄주라는 것을 만들어 단숨에 들이켜는 모습은 제가 평생 추구해온 와인의 우아하고 섬세한 세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미식의 영역이 아닌 그저 취기의 영역일 뿐이라고 단정지었지요. 막걸리라는 부연 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의 몇몇 아시아 식료품 구경한 적은 있었지만 그저 농부들이나 마시는 값싸고 텁텁한 탁주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와인처럼 섬세한 향과 맛의 층위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저에게 한국의 술 문화는 미개하고 거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세상은 보르도와 부르고뉴, 샹파뉴의 위대한 샤토와 도멘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 견고한 성벽 너머의 세상에는 그다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제 40년 소믈리에 경력이 혹시 얕은 편견에 기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음식 및 와인 박람회의 마스터 소믈리에 자격으로 참석하여 프랑스 와인에 대한 강연과 시음회를 진행해달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아시아의 음식이나 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서 제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 전통주에 대한 저의 부정적인 기억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오랫동안 교류해온 파리에서 작은 한식 레스토랑 르 코레앙을 운영하며 미식가들 사이에서 조용히 명성을 얻고 있는 김 셰프가 저를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요리와 한식의 조화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열정적인 젊은이였습니다. 미스터 킴은 제 레스토랑을 찾아와 저를 설득했지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장 피에르 선생님께서 한국 술에 대해 가지고 계신 편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파리에서 파는 값싼 희석식 소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것이 한국 술의 전부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평생을 바쳐 탐구해 오신 프랑스 와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고 다채로운 역사와 철학을 가진 한국 전통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 제가 어렵게 구해온 술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투명하고 아름다운 병에 담긴 맑은 술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청주입니다.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저는 마지못해 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잔을 코에 가져가는 순간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백꽃 향기와 꿀 같은 달콤한 향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맛은 또 어땠고요? 깨끗하고 청량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 술이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셰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선생님, 이번 기회에 진정한 한국의 맛과 멋을 경험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보장컨대 선생님의 좁았던
세상이 훨씬 더 넓어지는 당신의 섬세한 미각을 뒤흔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제가 방금 맛본 청주의 충격적인 맛 앞에서 저는 결국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어쩌면 내 예상이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약간의 모험심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여 박람회 일정을 소화하던 중 미스터 킴은 저를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막걸리 양조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듯한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숨 쉬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구수한 누룩향과 함께 달콤하고 상큼한 발효향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마치 프랑스 시골의 작은 팜하우스 브루어리에 온 듯한 느낌이었지만 그곳에는 분명 한국만의 독특한 정취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형용한 눈빛을 가진 양조장 주인 박명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오직 전통 방식 그대로 오직 국내산 친환경 쌀과 직접 디딘 누룩 그리고 깨끗한 물만을 사용하여 최고의 막걸리를 빚어온 장인이었습니다. 누룩은 한국 전통주의 핵심적인 발효제로 와인의 포도 품금이나 술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그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안내를 받아 조심스럽게 양조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거대한 스테인리스 발효조와 자동화된 병입 라인이 늘어선 현대식 와이너리와는 달리 그곳의 모든 과정은 느리고 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두밥을 넓게 펼쳐식히고 황금빛 누룩가루를 정성껏 뿌려 섞고 깨끗한 물을 부어 커다란 항아리에 담는 전 과정을 제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항아리 속에서는 보글보글 톡톡 미세한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술이 살아 숨 쉬는 듯했습니다. 그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제게 향을 맡아보라 권했습니다. 가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신성한 의식처럼 경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술에 대한 깊은 철학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믈리에 양반, 막걸리는 살아있는 술입니다. 여기 이 항아리 속에서 수많은 효모와 미생물들이 숨쉬고 춤추며 맛과 향을 빚어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좋은 재료를 준비하고 자연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성껏 보살필 뿐입니다. 기다림과 정성, 그것이 우리 술의 가장 중요한 재료이지요. 이 막걸리는 우리 할머니가 전쟁통에 굶주린 시절에도 얼마 남지 않은 쌀로 몰래 빚어 이웃들과 나눠 마시던 생명의 술이기도 합니다. 배고픔 속에서도 술 한 잔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던 것이지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마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술 한 잔에 담긴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잘 숙성되어 부글부글 숨 쉬는 듯한 막걸리 원주 한 사발을 제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뽀얀 우윳빛, 액체 위로 미세하고 잔잔한 기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막걸리일 텐데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사발을 코에 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막걸리의 텁텁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잘 익은 배와 멜론 같은 과일향, 아카시아 같은 은은한 꽃향기, 그리고 상큼한 요구르트 향이 복합적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막걸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알던 그 어떤 술과도 달랐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 샴페인처럼 기분 좋게 터지는 천연 탄산의 청량감, 쌀에서 우러나온 건강하고 은은한 단맛과 상큼한 산미의 완벽한 균형, 그리고 입안을 맴돌다 사라지는 다채로운 과일과 꽃의 풍미 맛과 향의 층위가 놀랍도록 복잡하고 섬세했습니다. 이 막걸리가 그 어떤 그랑 크리 샴페인보다 섬세하다니, 내가 40년간 쌓아온 와인에 대한 믿음이 이 부드러운 액체 앞에서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무시했던 그 술이란 말인가? 무엇보다 인공 감미료의 저급하고 인위적인 단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연 발효 과정에서 우러나온 건강하고 기분 좋은 단맛과 감칠맛만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충격과 감탄 속에서 박명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 술, 막걸리입니다. 우리 땅에서 난 쌀과 우리 손으로 디딘 누룩, 그리고 깨끗한 물, 자연과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지요. 이것이 바로 한국 전통주의 정수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값싸고 질 낮은 공장식 막걸리 몇 잔으로 수천 년 역사의 한국 전통주 전체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박명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술은 세상 그 어떤 와인보다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스터 킴의 소개로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안동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 동안 전통 방식 그대로 증류식 소주를 만들어 온 유서 깊은 명문가믹 만자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고택 안쪽에 자리한 작은 증류소. 그곳에서 저는 40년 넘게 오직 전통 소주 제조법을 연구하고 복원하는데 평생을 바쳐온 이 명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고고한 학자 같은 풍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술에 관한 오래된 고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증류식 소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차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쌀로 술밥을 짓고 전통 누룩으로 밑술을 빚어 충분히 발효시킨 후 청동으로 만든 오래된 소주꼬리에 넣고 은근한 불을 지펴 천천히 증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소주꼬리는 그의 가문에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류기 끝에서 똑똑하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투명한 액체는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 혹은 연금술사가 만들어낸 생명의 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술이 증류되는 동안 연구실에는 구수하고 향긋한 향기가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믈리에 양반,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혼이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비록 일제강점기의 추세 정책으로 가양주 문화가 거의 말살되고 이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값싼 희석식 소주가 판을 치게 되어 많은 훌륭한 한국 전통주들이 사라지고 왜곡되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명맥을 잇고 그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 밤마다 몰래 이 소주를 증류하셨지요.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전통을 지키려는 장인의 숭고한 의지와 아픈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증류하고 전통 온기에서 수년간 숙성시켰다는 최고급 증류식 소주 한 잔을 제게 정중히 권했습니다. 작은 백자잔에 담긴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액체. 코를 대는 순간 저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잘 익은 곡물의 구수한 향기, 사과나 배 같은 과일향, 그리고 마치 깊은 숲속을 거니는 듯한 상쾌한 소립 향기까지. 제가 알던 소주의 역하고 코를 찌르는 듯한 알코올 향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 모금 입에 머금었습니다. 입안에서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깨끗한 질감이 느껴졌고 혀끝에서는 은은한 단맛과 함께 복합적인 향들이 폭발하듯 피어올랐습니다. 목 넘김은 또 얼마나 부드럽고 깔끔한지. 그리고 그 뒤에 길고 깊게 이어지는 여운, 이것은 보드카도 위스키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쌀로 이토록 복합적인 향을, 코냑이나 위스키와는 전혀 다른 차원. 나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마셔왔던 그 어떤 최고급 보드카나 진, 심지어는 잘 숙성된 싱글 몰트 위스키나 코냑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풍미를 가진 최고의 명주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쌀이라는 단일 곡물로 이토록 다채롭고 깊이 있는 향과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다시 한번 충격과 함께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주라고 알고 마셨던 것은 진짜 소주가 아니라 주정의 물과 감미료를 섞은 희석식 소주일 뿐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진짜 한국 전통 소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가짜 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한국 전통주의 세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으며 그 가치는 프랑스의 그 어떤 명주와도 견줄 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명인에게도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안동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저는 한국 전통주의 다양성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미스터 킴은 저의 이런 열정을 알아보고 이번에는
궁중 음식을 연구하는 분과 함께 특별한 시음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한옥에서 열린 그 자리에서 저는 비로소 청주와 약주의 세계를 제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맛본 청주는 그 맑고 투명한 빛깔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찹쌀을 주원료로 하여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발효시킨 후 여러 번 맑게 걸러낸 술. 박물관에서 본 신라 시대 금관처럼 영롱했습니다. 코끝에서는 은은한 백꽃 향기와 꿀 같은 달콤한 향기, 그리고 갓 지은 밥 냄새 같은 구수한 향기가 조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입안에서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깨끗한 맛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프랑스 루아르 계곡의 슈냉 블랑이나 알자스의 리슬링 와인처럼 섬세하면서도 쌀 본연의 감칠맛과 은은한 단맛이 더해져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궁중 음식 연구가는 설명했습니다. 청주는 예로부터 왕이나 사대부들이 즐겨 마시던 최고급 술로 술 중의 군자라 불렸습니다. 맑고 깨끗한 맛과 향처럼 절제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비 정신이 담겨 있지요. 섬세한 음식과의 조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신선한 생선회나 담백한 궁중 신설로와 함께 마시니 그 맛이 더욱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와인과는 또 다른 한식과의 완벽한 궁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맛본 약주는 더욱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찹쌀과 누룩의 인삼, 구기자, 당귀, 오미자, 국화 등 몸에 좋은 각종 약재를 넣어 함께 발효시킨 술. 잔에서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약재 향과 함께 곡물의 구수한 향, 그리고 꽃 향기가 복합적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약방의 향기 같기도 하고 깊은 산사의 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맛은 어떨까 조심스럽게 마셔보니 쓴맛보다는 오히려 깊고 부드러운 단맛과 함께 몸 전체에 건강한 기운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프랑스의 샤르트레즈나 이탈리아의 아마로 같은 허브 리큐어를 연상시켰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마시기 편안했습니다. 연구가는 말했습니다. 약주는 이름 그대로 약효를 기대하며 마시던 술로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조상들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산간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만 나는 귀한 산나물이나 약초, 예를 들어 송이버섯이나 더덕 같은 것으로 술을 빚어 마시며 자연의 기운을 얻곤 했지요. 숲속 새소리와 바람소리, 항아리 속 발효소리가 어우러진 듯한 술. 쓴 약 대신 맛있는 술로 건강을 챙기려 했던 조상들의 지혜와 풍류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국 술은 단순히 취하는 음료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 그리고 건강까지 생각하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주의 지역적 다양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스터 킴은 그런 저를 위해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로 지정된 전주로 안내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마을의 정취에 흠뻑 빠져 거리를 걷다가 우리는 유서 깊은 한정식 집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채로운 나물과 육회가 어우러진 화려한 전주, 비빔밥과 함께 그 지역에서 생산된 최고급 청주를 맛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맑고 깨끗하면서도 쌀의 풍미가 풍부하게 느껴지는 청주는 비빔밥의 다채로운 맛과 향을 놀랍도록 잘 감싸 안으며 환상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세상에 프랑스의 최고급 치즈와 보르도 와인의 조합이 있다면 한국에는 비빔밥과 이 청주가 있군요.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마리아주입니다. 한식과 전통주의 궁합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섬세하고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한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제주의 풍경은 제가 알던 한국과는 또 달랐습니다. 검은 현무암 돌담과 에메랄드빛 바다, 드넓은 초원, 그리고 섬 전체를 휘감는 강한 바람, 소리, 그 독특하고 강렬한 자연환경 속에서 어떤 술이 빚어질지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현지 안내인의 도움으로 저는 작은 감귤 농장과 함께 전통주를 만드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 주인은 젊은 부부였는데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 제주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배운 방식으로 술을 빚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자신들이 직접 재배한 싱싱한 감귤로 만든 감귤주를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잔을 따르자마자 터져나오는 상큼하고 향긋한 감귤향, 마치 제주의 태양을 그대로 담은 듯했습니다. 맛은 또 어떻고요? 입안 가득 퍼지는 새콤달콤한 감귤의 풍미와 함께 느껴지는 은은한 알코올 기운은 마치 지중해의 리몬첼로를 마시는 듯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섬세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프로방스의 햇살을 병에 담은 듯하군요. 저희 감탄에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주의 바람과 햇살,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의 정성이 만든 술이지요. 그들은 또한 제주 전통 방식으로 좁쌀과 누룩으로 빚은 오메기 술이라는 술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쌀 대신 좁쌀을 사용한 탁주라니 제게는 또 다른 신세계였습니다. 뽀얀 빛깔에 걸쭉한 질감, 코에는 구수한 곡물 향과 함께 약간의 흙냄새 같은 독특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맛은 구수하면서도 약간은 쌉싸름한 투박하지만 정감 가는 맛이었습니다. 주인은 척박한 제주 땅에서는 쌀이 귀했기에 조상들은 대신 좁쌀로 술을 빚어 마시며 삶의 시름을 달랬지요. 이 술에는 제주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술 한 잔에서 제주의 거친 바람 소리와 검은 현무암의 단단한 질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프랑스 와인이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 등 지역별 테루아에 따라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듯 한국 전통주 역시 제주, 안동, 전주, 경기도, 그리고 제가 미처 가보지 못한 강원도 등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재료, 누룩,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녹아들어 저마다의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 해녀들이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전복과 소라의 감귤주를 두툼한 흑돼지, 구이의 오메기술을 곁들이며 그 지역의 음식과 술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화, 진정한 의미의 마리아주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건강하고 진솔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를 떠나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와서 한국 팔도의 모든 전통주를 맛보리라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미스터 킴은 저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식 레스토랑으로 다시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박명인과 이명인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정갈하고 아름답게 차려진 한정식 코스 요리를 맛보며 각 음식에 어울리는 다양한 한국 전통주들을 페어링하여 마셨습니다. 맑고 향긋한 청주, 깊고 향기로운 약주, 그리고 제가 특히 사랑하게 된 이명인의 증류식 소주까지. 음식과 술이 서로를 존중하며 최고의 맛을 이끌어내는 향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의 세계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미스터 킴과 명인들은 저에게 한국의 독특한 술자리, 문화, 주도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른께 술을 따를 때는 두 손으로 공손히 따르고 술잔을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는 것. 술을 마실 때는 상대방에게 잔을 보이지 않도록 고개를 살짝 돌려 마시는 것. 상대방의 잔이 비면 즉시 채워주는 첨잔 문화. 제가 서툰 솜씨로 술을 따르려다 실수를 하자 김 셰프가 웃으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 피에르 선생님, 프랑스에서는 보통 각자 자기 잔에 따라 마시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잔을 채워주며 관계를 확인하고 마음을 나눕니다. 잔이 비지 않게 계속 채워주는 것은 당신과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무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주도이자 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술이 거나해지자 박명인과 이명인은 자신의 술에 얽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명인은 막걸리 때문에 웃고 울었던 젊은 시절의 추억, 그리고 전쟁통에 할머니께서 몰래 빚어 나눠주시던 막걸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이명인은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전통, 소주의 명맥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숨겨진 항아리와 비밀스러운 증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술잔을 통해 오가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 즉 한국의 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마실 때 주로 와인 자체의 맛과 향, 빈티지, 테루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집중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술자리에서는 술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어 서로의 삶과 마음을 나누는 더 깊은 차원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단순히 술 맛을 분석하는 소믈리에가 아니라 술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40년 소믈리에 경력이 어쩌면 술의 절반만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맛과 멋, 그리고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에 흠뻑 취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운 좋게도 서울 근교에서 열리는 한국 전통주 축제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축제장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수백 가지의 다채로운 전통주와 그것을 맛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빚은 창의적인 막걸리부터
수백 년 역사를 가진 명문가의 귀한 약주까지 그야말로 한국 술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여러 장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술에 대한 철학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흥겨운 전통 음악과 맛있는 음식 속에서 술을 통해 하나가 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술이 단순히 마시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잇고 문화를 나누는 축제의 중심이 되는 광경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생동감 넘치는 축제의 열기를 파리에도 꼭 전하고 싶다는 강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의 장 피에르 듀부아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애정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와인바 셀러의 가장 좋은 자리를 비워 제가 한국에서 직접 맛보고 그 가치를 확인한 최고급 증류식 소주와 막걸리, 청주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동료 소믈리에들과 단골, 고객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보수적인 동료 소믈리에 필립은 제 새로운 시도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 앞에서 저를 비웃으며 말했죠. 장 피에르, 당신 미쳤소. 당신 같은 프랑스 최고의 소믈리에가 이름도 없는 아시아에 싸구려 술을 들여와 와인 리스트를 더럽히다니. 이건 프랑스 미식계 전체에 대한 모독이오. 당장 그 정체불명의 술들을 치우시오. 그의 모욕적인 발언에 저는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필립, 당신이야말로 편견에 사로잡혀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소. 직접 맛보고 판단하시오. 이 술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장인의 혼이 담겨 있소. 당신이 모르는 깊이와 복합성이 있단 말이오. 당신의 그 오만한 혀가 과연 이 맛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한국 전통주 시음의 첫날, 손님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손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낯선 술에 선뜻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무례한 손님은 제가 추천한 최고급 생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테이블 위에 뱉어버리고는 이게 뭐요? 상한 우유 아니오? 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파리에서는 안 되는 건가?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한국에서의 감동은 그저 나만의 착각이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김 셰프가 보내온 격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인정받게 마련입니다. 선생님의 안목과 열정을 믿습니다. 파리에서도 분명 통할 겁니다. 그의 응원에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이 놀라운 세계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나는 내 혀와 내 신념을 믿는다. 결국 저는 필립과 다른 회의적인 동료들 앞에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제안했습니다. 최고급 프랑스 코냑과 제가 가져온 최고급 증류식 소주를 함께 맛보게 한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필립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믈리에들이 한국 소주의 섬세하고 복합적인 풍미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특히 필립은 자신이 소주를 코냑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제게 다가와 인정하겠소. 장 피에르, 내가 틀렸소. 이 한국 술 정말 놀랍군.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통쾌한 순간이었죠. 저는 그 후 와인 전문 잡지에 한국 전통주에 대한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제가 운영하는 소믈리에 교육 과정에 한국 전통주 강좌를 개설하는 등 제가 발견한 이 숨겨진 보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권위 있는 미식 잡지의 숨겨진 보석, 한국 전통주의 재발견, 파리 소믈리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기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 몇 군데와 협력하여 한식과 한국 전통주의 마리아주를 선보이는 특별 디너 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많은 파리 시민들이 한국 술의 매력을 알아보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와인바에는 이제 보르도 와인만큼이나 안동 소주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으로의 여정은 제 소믈리에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저의 좁았던 시야를 넓혀주었고 제가 가졌던 오만한 편견을 깨뜨려 주었으며 무엇보다 제게 와인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맛과 향, 그리고 문화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프랑스 와인만 알던 우물 안 개구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수많은 훌륭한 술들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전통주는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보석처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조만간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의 마음으로 박명인과 이명인 같은 장인들을 찾아뵙고 그들의 지혜와 철학을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양조장이나 증류소에서 직접 함께 땀 흘리며 술 빚는 과정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주, 강원도 등 아직 가보지 못한 지역들을 찾아 그곳에 숨겨진 술과 문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직접 한국의 쌀과 누룩으로 빚은 술을 이곳 파리의 손님들에게 선보이는 날을 꿈꿔봅니다. 프랑스 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한국 전통주를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과 영감에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꿈 덕분에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이 모든 놀라운 경험과 깨달음을 선물해준 나라, 대한민국과 그곳의 장인들, 그리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메르시 복구, 감사합니다.